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제가 낮잠을 잘 자지 않는 스타일인데 최근 들어서 좀 피로가 쌓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잠 자고 나서 일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구나.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새삼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끔씩 피곤함을 느끼실 때는 점심에 식사하시고 잠깐 좋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깐 이렇게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또 굉장히 색다르네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S&P 500이 0.22%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47%입니다. 나스닥은 횡보했습니다. 0.00, 그리고 러셀 2000이 플러스 0.18%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초반에 좀 치솟다가 마지막까지 조금씩 미끄러 떨어지는 추세를 3대 지수 모두 보여주고, 그리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좀 아쉽게도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까지 한 30분 남기고도 플러스를 보여줬었는데 마지막 몇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0.00%로 주저앉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성장주들의 성적표를 보시면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NTLA, 인텔리아입니다. 11.63% 올라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발레가 7.75%, 퍼시픽 바이오 6.55, SQM이 5.75% 올라갔고요. ABCL이 4.18, 온 세미컨덕터 3.56, 크리스퍼 3.5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49%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종목도 좀 봐야겠죠.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 어닝을 발표하고 난 바로 줌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줌의 어닝 실적을 공유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6%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리오토가 4.83% 떨어졌고요. 레모네이드 3.94, 니오는 마이너스 3.48, 펠로톤이 마이너스 3.28, 다큐사인 마이너스 3.20, 로크가 3% 정도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올라간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은 주가가 조금 올라갔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6%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5종목이 떨어졌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5종목은 0.2%에서 1.19% 정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한 뉴스, 재미있는 흥미로운 뉴스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싱글 스톡 ETF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싱글 스톡이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종목이. 보통 이제 ETF 그러면 주식의 개수가 막 20개, 30개, 심지어는 50개, 100개까지 가는 ETF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싱글 스톡 ETF가 많이 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ET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포함된 종목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니셜 플러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많이 등장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스톡 ETF,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있는 그런 ETF들이 많이 등장을 지금 미국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새로 이제 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의 이름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이런 ETF에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싱글 스톡 ETF는 대부분 다 테슬라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테슬라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변동성이 극심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이 종목은 가장 최근 들어서 이 월스트리트에서 이 트레이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도 하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변동폭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많다. 누구한테 인기가 많냐면요, 어드벤처러스,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 펀드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또 최근에 막 등장하고 있는 뭐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렌디한 싱글 스톡 ETF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기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ETF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모두 다 테슬라라는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그 레버리지 ETF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두 개의 ETF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두 개의 ETF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노출을 할 수가 있게 해준다. 따라서 나는 테슬라 한 배 투자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엄청난 그 수익을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얻고 싶다. 이러한 꿈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서 탄생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다이렉션 데일리 테슬라 불 1.5x니까 1.5배죠. 1.5배 ETF가 있고 이 ETF의 티커 네임은 TSLL입니다. 자, TSLL이란 ETF 펀드는 8월 9일 날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출시된 지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며칠 동안 볼륨이 1 밀리언을 넘었다. 그래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바로 출시되자마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펀드는 22.6 밀리언, 2260만 달러 정도의 운용 자금이 있다. Assets Under Management는 우리가 줄여서 AU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얼마나 커다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ETF를 투자할 때는요, 이 운용 자금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레버리지, 테슬라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는 ETF는요, 그래닛 쉐어즈입니다. 그래닛 쉐어즈 같은 경우도 1.25배짜리 롱 테슬라 데일리 ETF가 있고요. TSL이 티커 네임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1.25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겠죠. 제 생각에는 굳이 1.25배짜리를 ETF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또 수수료도 내잖아요. 이렇게 수수료도 내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리발란싱을 하는 것이 ETF이기 때문에 1.5배 레버리지를 쓸 바에는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밑에 ETF 투자의 좀 함정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데일리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TSL 같은 경우도 테슬라 데일리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첫 번째로 등장했었던 TSLL 역시 다이렉션 데일리 테슬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데일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펀드들은요, 발란싱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옵션을 이용을 해서 발란싱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25배 그리고 1.5배라고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의 레버리지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ETF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expense ratio죠. expense ratio는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매년 이게 떼가는가, 요거를 지금 비용으로 나타내 준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이렉션 펀드 같은 경우는 expense ratio가 0.97%고요. 그리고 그래닛 쉐어즈 같은 경우는 1.15%입니다. 자, 그러면 0.97 그리고 1.15%라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로 커다란 규모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면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ETF 스파이가 있겠죠. SPY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스파이로 들어가서 여기 쭉 가시면 expense가 있잖아요. 자, expense로 들어가시면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스파이의 수수료는요 0.1%가 되지 않습니다. 0.09%거든요. 자, 그러면 스파이만 이렇게 수수료가 낮은가?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 peers에 들어가면 스파이랑 비교될 만한 가장 인기 있는 ETF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expense ratio가 있죠. 그래서 자, 스파이가 아까 0.09였고요. QQQ는 0.20%밖에 되지 않고요. DIA도 0.16%, 그다음에 IVV가 0.03%고요. 그리고 IWM이 0.19, VOO가 0.0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비교를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싱글 ETF, 특히 테슬라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싱글 ETF의 익스펜스는
너무나 비싸다. 0.97, 1.15%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ETF는 테슬라를 가지고 이제 반대 투자하는 그런 ETF인데요. AXS 테슬라 베어 데일리 ETF가 있습니다. 데일리라는 말이 여기 써 있죠. 또 요 점이 또 함정이겠죠. 자, 보시면은 이 AXS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반대 투자하는 것 중에서는 인기가 많다라고 써 있고요. 47밀리언 4,700만 달러의 그 펀드 플로우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발생을 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의 반대 투자에 이 ETF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렉션 데일리 테슬라 베어 TSLS 뭐 한배긴 하지만 지금 베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반대 투자죠.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이 ETF들의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닛 쉐어즈 1X 숏 테슬라 데일리 ETF가 있습니다. TSLA. 여기 계속해서 데일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ETF들도 모두 리밸런싱을 매일매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나와 있죠. 수수료가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1.15%라는 수수료를 AXS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해칭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불안 요소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해칭 ETF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노베이터 ETF에서 런칭을 했다. 해치 테슬라 스트래티지 ETF 줄여서 TSLH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이 해칭 ETF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만약에 테슬라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펀드 같은 경우는요. 리밸런싱을 쿼터에 한 번씩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칭을 하냐면 일단 옵션을 사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션을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이 해칭 펀드는 10%의 플로우, 다운사이드 플로우를 제공을 한다.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3개월 내에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10%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 이상 3개월 안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그런 투자처를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플로우가 밑에 이제 그 10%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대신 하나의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탈 게인 올라가는 것도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3개월에 9%에 머무른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9%에 맡겨 있고 떨어질 때는 10%에 맡겨 있어서 1%가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아마 이 ETF는 수수료를 통해서 돈도 벌고 좀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치드 테슬라 스트래티지 ETF 역시 수수료가 0.79%나 되고요.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요 2.6밀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0만 달러를 가지고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이 ETF는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처로서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애플의 생산 라인의 다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기사에 따르면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이는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로우라는 것은 좁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4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이제 지연이 조금 되는데 이 지연의 폭을 줄인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도에도 우리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뭐 이러한 식의 계획이 발표가 됐고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는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덕션 캡 처음에 이제 생산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마지막 판매되는 핸드폰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통 전형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시되자마자 가장 초반에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좀 생산이 수월하게 되면 좋은데 이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는 생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애플이요 이제 어떠한 방식을 취할 예정이냐면 인디아에서도 아이폰 14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매체는 블룸버그고요. 자,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서플라이어들 공급업체죠. 공급업체들과 계속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디아에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14이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인디아에서 드디어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인디아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14이 10월 달 말 아니면 11월 달부터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4는요 미국에서 9월 7일 날 출시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9월 달에 출시된 이후에 바로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인도에서 만드는 그런 아이폰 14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빨리 공급이 되면서 초반에 좀 판매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자, 폭스콘이 등장을 합니다. 폭스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애플의 가장 커다란 협력 업체죠. 그래서 애플폰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은요 타이완 기업이고 이번에 이 프로세스 그 쉬핑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중국에서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 과정은 체나이에서 한다. 체나이는 이제 인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고 체나이에서 조립을 하는 이러한 공정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협력업체들 Contract Manufacturer 그러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브랜드들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미국의 기업들이요 최근 들어서 그 납품업체들 그런 협력업체라고 부르죠. 이 협력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인디아 쪽 아니면 베트남, 멕시코 이런 제3국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요 생산시설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리스크인데 이러한 중국 리스크가 지난주에는 이제 베트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애플의 상황이다. 역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스퀘어, 블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 초에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호주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커다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 조금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오늘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는요, 페이먼트, 결제 비즈니스를 얘기하고요. 잭도 씨가 그 CEO로 일하고 있는 블록이라는 기업에 소속이 돼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스퀘어가 이번에 온라인 그리고 인펄슨이니까 오프라인을 얘기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 있는 모든 그 상인들 있잖아요. 이 상인들이 고객들한테 Buy Now, Pay Later 펑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Buy Now, Pay Later는요.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낸다. 그냥 분할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통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Buy Now, Pay Later 플랫폼인 클리어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클리어페이는 애프터페이의 다른 말입니다. 애프터페이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사용하는 상표명이고요.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애프터페이라는 상표명 대신 클리어페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뉴스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영국에 있는 상인들이 이 영국 바깥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는 그 고객들한테도 Buy Now, Pay Later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움직임 같은 경우는 UK의 그 영국의 바탕을 두고 있는 스퀘어 셀러들이 BNPL 줄여서 이제 BNPL이고 Buy Now, Pay Later죠. 이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방식은요 4번에 나눠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인터레스트 프리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내던 4개월에 4번에 나눠서 내던 이 그 금액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대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은 6위크니까 6주에 걸쳐서 페이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펄처싱이라는 것은 구매를 얘기하거든요. 모는 상인들은 구매를 해야죠. 그래서 좀 재고를 쌓아놓고 그거를 판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구매에도 이 클리어페이가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앞으로 스퀘어 온라인 체크아웃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인들은요, 이 클리어페이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조금 더 많은 양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구애 없이, 왜냐하면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다란 벌크로 이제 펄처싱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컨버전 레이트도 올라갈 수가 있다. 컨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스켓에 담아놓은 것을 결제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컨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가서 살려고 할 때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객이 이탈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굉장히 통합을 잘 해냈죠. 애프터페이라는 기업과 미국과 그리고 호주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통합해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이런 애프터페이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숫자가 최근 들어서 180%나 증가를 해왔다. 2022년 2월달, 3월달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퀘어의 이 결제 시스템에 이 애프터페이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의 주인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관련해서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주된 산업인 이커머스 관련된 소식보다는 AWS, 클라우드에 관련된 소식, 아니면 이 디지털 광고에 관련된 뉴스, 그 밖에도 아마존이 추구하고 있는 헬스케어 쪽의 발전 모습, 이러한 기사들이 대부분을 장식했었는데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이 아마존의 주된 비즈니스인 이커머스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의 이커머스 성장률이 Q3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치를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아마존의 그 성장률, 즉 이커머스의 성장률이죠.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3분기에 17%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는 성장률이 5%에 그쳤기 때문에 17%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이 미국 이커머스에서 차지하는 그 존재감을 생각해 볼 때 17%라는 성장을 보이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성장률이거든요. 따라서 이 17%의 성장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요, 최근에 그 타겟이라는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월마트의 온라인 비즈니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추세고, 그리고 전반적인 온라인 리테일 산업의 평균 수치보다도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은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사용, 그리고 데뷔 카드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뱅크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용하는 그 개인 소비자들의 숫자는 6,700만 명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데뷔 카드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살펴봤더니 아마존이 정말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에스티메이트다,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라임데이가 굉장히 선봉적이었죠. 그래서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거뒀기 때문에 이번 그 3쿼터에 이 프라임데이가 속해져 있다는 게 하나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딜리버리 타임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아마존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벤토리가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요, 정말 원하는 거를 못 살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못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거기에 딜리버리 데이시 바로 다음날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틀만 기다리면 다 구매가 가능한 그런 지금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영국에서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겪는 그런 경험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아마존 말고 다른
다른 쪽으로 가면요.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다려야 물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성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저스틴 포스트고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미래를 좀 살펴보면 포스트와 그의 팀이 기대하기로는 한 2% 정도 시장의 점유율이 2024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현재도 1등 기업이지만 미국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계속해서 풀필먼트 인베스먼트, 그래서 배송센터에 무지막지한 금액을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최근 들어서 그 과거 1년, 2년 동안 아마존의 그 모습을 오미즈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좀 어떻게 보면 오버 인베스트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을 배송센터에 투여한 것이 바로 아마존의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뿌린 대로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마존이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2% 정도 늘리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아마존이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인지 나와 있는데 2022년 6월 달 현재 지금 이커머스 시장의 3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2위가 월마트인데요. 6.3%거든요.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결국은 잘하면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의 40%를 독식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아마존에 있어서 목표 주가는 170달러입니다. 자, 170달러는 현재 멀티플을 2.9배를 보고 있다. 그래서 2023년이 됐을 때 아마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매출 금액에 2.9배를 곱하면 170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170이 나온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 2.9배라는 비교적 낮은 멀티플을 적용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 자, 여기 있죠.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PS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자, PS 레이시오 현재는 2.79배고요. 과거 5년 평균은 3.82배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제 3.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2.8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2.9배를 곱해서 만들어진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7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170 나누기 지금 현재 주가가 133.62잖아요. 따라서 27% 정도 주가가 1년 안에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27%라는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달성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적절한 목표 주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따 저녁에 방송에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멋지게 장식하시고요. 저녁 방송도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